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공개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콜비 미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네, 한편 쌍특검 단식 투쟁을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전국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새 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북 억제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미국의 이제 새 한반도 정책에 따르면은 1차적인 북한 한반도에 대한 억지의 책임은 한국에게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원적인, 제한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국방 또 대한민국의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의 새 국방 전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자주국방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적인 기본인데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권도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국방비를 최대한 미국에 의존해서 좀 아끼고 그 비율을 그 돈으로 산업비에 투자해서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실리를 챙기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항상 말씀하시기를 실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서 그런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견제력을 가지고 국방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지금 이 뜻은 약간의 압박성이 느껴집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갖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콜비 미국 국방차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방한을 해서 이제 우리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미국의 새 국방 전략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주한미군 관련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당연하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의 억지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통제, 전시작전 전환 문제는 당연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시에 미국의 새 이 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주한미군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 또 그리고 역할 문제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한미군을 어떻게 유연하게 배치할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 방위비 주둔급 문제, 이 방위비 인상 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폭넓게 한미 간에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대북 방어에서 이제는 좀 대중국 견제의 역할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비에 대한 인상도 언급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하겠죠. 저희들은 이제 GDP의 3.5% 인상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둔 상태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국방비 인상을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대중국 견제 역할을 주문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콜비 차관 왔을 때 핵장과 관련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했는데 시진핑 주석 그렇게 큰 거부반응 안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핵을 수입을 할 것인지 연료죠. 수입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재처리 기회를 더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콜비 차관 오늘 방한하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저희 이제 국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이 후반쯤에 당무에 복귀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국민 장외투쟁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권과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이제 단식까지 감행한 직후에 지금부터는 어떤 전국이 펼쳐질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더 강경한 교착 상태, 투쟁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유를 이른바 출구 전략으로 삼아서 본인이 단식을 중단했지만 단식을 중단하면서 이 뱉은 말이 앞으로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보다 더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 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경한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안타깝게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단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지만 얻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인식인데 지금 뭐 갤럽 여론조사라든지 또 그리고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단식 투쟁이 들어간 뒤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단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명분이 없는 단식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내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출구 전략의 단식을 쌍특검을 명분으로 걸었지만은 8일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이 얘기하듯이 본인이 주워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하는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이 장동혁 대표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단식에 대해서는 좀 실패한 단식이었다, 얻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 강경한 투쟁, 더 강경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거든요. 앞으로의 전국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뭐 격려 방문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더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참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딱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목적이 이제 특검이었는데 특검이 이제 통일교 특검하고 이제 공천헌금 특검이었지 않습니까?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뭐 지금 수사는 굉장히 합니다만은 그게 지금 당연히 통일교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그게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금 통일교 아니라 신천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서 방향을 국민의힘 쪽으로 정확하게 겨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말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헌금 특검인데 공천헌금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김경시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발언 내용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된 민주당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 공천에 대한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자정 능력이라고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라도 이걸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걸 정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예, 통일교가 또 공천 헌금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또 특검의 필요성을 또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을 할 때의 그 장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장 대표가 바로 수락을 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 결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보수층 내부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정동욱 대표 단식으로 인해가지고 보수층의 결집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좀 사실 내용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의견이 다른 여러 정치인들도 다 정동욱 대표의 단식장을 찾으면서 격려 발성을 해주시고 하면서 보수층, 지지층의 결집은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장동욱 대표 쪽으로 확 실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장동욱 대표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다음 쇄신책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지금 당 보수층의 힘을 이제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본인의 마이웨이를 고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통합으로 모든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다 보수 또 지도자들이 이 통합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구나 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중도 확장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쇄신책이 문제, 다음 스텝이 쇄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표의 그 천막 당사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나라 시절이었는데 그 총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때 50석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건지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120석을 훨씬 넘겼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버리고 천막당소로 갈 정도의 자기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정도의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러한 쇄신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결집에는 성공했고 중요한 건 다음 스텝인데 일단 뭐 장 대표는 지금 바로 복귀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합니다. 뭐 당명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쇄신책에 좀 힘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배종호 평론가께서는 이번 사태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단식이다. 8일 만에 부랴부랴 도망가듯이 마무리한 굉장히 옹색한 모습만 봐도 애초에 단식을 왜 했는지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질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는 사실 단식을 할 때가 아니고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와의 단절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한길이라든지 또는 정강훈이라든지 이런 강경 극우 세력하고 단절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거하고 확실한 단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윤어게인 세력을 함께 하고 있고 또 12.3 내란 세력을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 특히 이제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좀 뜯어보면은 중도층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영만 결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도층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싸움인데 중도층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참패로 예고돼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과거의 단절,
12.3 내란 세력과의 단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데 반대로만 가고 있고 또 하나 해야 된다면은 내부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내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당장 한동훈 내 세력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백약이 무효다.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막 당사를 얘기했는데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천막 당선을 하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은 철저한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과거와의 단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는 이미 예고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대담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징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주신 게 앞으로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 중도 확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어디 쪽으로 의견이 더 모이고 있을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인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 사과를 했을 때 좀 시원한 사과를 했으면 모르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과답지 않은 사과. 거기에다가 이번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 때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받아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합니다만은 제명을 해도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 쪽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훨씬 더 이제 불리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와 이제 단시 몸을 회복해서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 이걸 징계를 뭐 제명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뭐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일부에서는 지금 이때 제명으로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결국엔 큰 틀에서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좀 결론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흐름을 보면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도를 향하는 것보다는 강성 극우 세력을 먼저 결집한 뒤에 그 다음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라는 이런 근본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 노선의 변화 없이는 한동훈 제거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막상 칼을 뽑았지만은 내부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 본인이 단식 투쟁이라는 도픽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극적 대반전을 통한 대단합을 만들어내는 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내일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한동훈 제명을 최종적으로 결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일은 지금 복귀를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최고위가 29일입니다. 근데 이날도 뭐 복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현 대표가 극적인 타협을 해서 함께 가는 그런 반전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걸림돌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윤리위에서는 제명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장동혁 대표가 번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강성 세력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강성 극우 세력들의 어떤 이런 요구사항을 외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사실상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단식 농성장에 찾아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걸림돌을 본인이 다 뛰어넘어서 전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그 정도의 리더십이 되는가? 정치력이 되는가? 좀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지금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과감하게 끌어안고 가야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끌어안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극적 대반전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종료가 됐는데 여전히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바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할 것으로.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범야권은 물론이고 또 진보 성향의 야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해명이 나왔지만 이 부분이 좀 되려 의혹들이 좀 커진 게 아니냐, 임명을 좀 예단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배종원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혹들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있는 의혹들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좌관 갑질, 폭언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남의 입시 부정 입학 의혹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를 통해서 20억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그렇게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시간에 걸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진보 야당층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이제 우리가 인터뷰 민주당 대변인의 우리가 육성을 들어봤지만 주목할 대목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판단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찬반, 적격, 부적격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적격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정답은 내려졌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다라는 말씀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본인이 버티기보다는 청문회까지 기회를 준 것만 해도 사실은 저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는 여권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글쎄 이해운 후보자 자진 사퇴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사퇴죠. 김현지 실장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호 의원에게 전화하듯이. 근데 본인이 자진 사퇴할 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 여기까지 인사청문회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인사청문회까지 왔는데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보면은 의혹이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가 더 추가된 부분이 이제 자녀의 입학 의혹이잖아요. 이거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기여형 전형이라고 하는데 국위 선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님의 국위 선양이 손자까지 이어진다. 훈장을 받았다고 아무나 그러면 손자들이 입학을 한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훈장이라는 것은 말이죠. 헌법에 본인한테만
해당된다고 돼 있고 아무런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입시 전형이 그런 용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자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의 남편이 그 학교에 교무부처장으로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시를 갖다 관리하는 부처장이 있었는데 당연히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그런 거잖아요. 조국 대표도 자녀 입시 부정 때문에 국민들이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조국하고 합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듣고 넘어간다? 민주당에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도 국회에서 여당 청문위원들도 부적격으로 대처를 생각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부적격 보고서가 오면은 임명을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다 자진 사퇴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실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일단 숙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사퇴의 방법도 있고 뭐 지명을 철회하거나 부적격 채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어떤 방식에 좀 무게를 둘 걸로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선택지는 이제 청문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내려지면 이제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일단 주말 동안 국민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아까 민주당 대변인께서도 밝혔지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인사를 저는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혜원 후보자가 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기회까지 준 것은 국민들에게 한번 직접 본인이 해명을 해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뭐 임명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청문회를 열었지만은 뭐 역시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이제 국민 통합 그리고 또 야권도 포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혜원 후보자를 발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계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혜원 후보자를 발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개인적인 흠결 때문에 낙마를 하게 된다면은 이혜원 후보자가 만약에 민주당의 사람이라면 정치적인 부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롯이 가겠지만 잘 아는 것처럼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국민의힘 보수에서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5번이나 공천을 했고 3번이나 보수의 심장인 강남에서 당선이 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 처리를 한다면 물론 청와대 인사 검증의 실패는 비난받겠지만 근본적인 비난의 화살은 국민적인 비난의 화살은 이런 사람을 3번이나 당선시켜주고 공천을 5번이나 한 국민의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처음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인물을 발탁한 거라 상징성이 있는데 어쨌든 시작부터 조금은 삐걱거리는 모양새거든요. 청와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지금 정말 이 국민 통합의 취지로 야당 인물을 발탁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 끝까지. 그래서 인사청문회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한번 들어보고 본인의 소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끝까지 본인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으로서는 끝까지 내가 안고 가려고 했다. 결국에 나중에 안 되더라도 그런 책임을 다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공이 부적격이다 하면은 대통령이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본인이 물론 자진 사퇴하면 더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큰
뭐 본인이 책임질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마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검증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고, 아무리 이 야당의 인물이라도 하더라도 좀 검증을 하는 했어야 되는 것이고, 훌륭한 인물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야당과 협의를 해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본인이 선정을 한 것이고, 본인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또 이제 국민의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공천을 줬는데 이렇게 부실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것도 그것은 책임 회피가 되는 것이지, 그거는 뭐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3평만 여의도 내에 여의도 아래에서 3평만 들었어도 다 아는 것입니다. 갑질의 여왕이라고 다 소문이 난 그런 분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 선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으로 지금 뭐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출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개 비판을 하면서 계속 내부에서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또 이 와중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 대표, 당심을 좀 집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만만치 않아 보여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만 봐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3명의 최고위원들이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원회 불참을 했는데, 말씀하신 제주도 최고위원회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민초라는 28명의 초선 의원들까지도 지금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친청 대 반청 내지는 뭐 친청 대 친명의 격돌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가 이제 쉽게 정리되기는 좀 어려운 게, 작게 보면은 오는 8월에 당 대표 선거와 연결돼 있고, 이 문제가 더 깊숙이 보면은 이게 이제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직결돼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반청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친명이 우세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혀서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기 위한 그런 사적인 행위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친청 대 반청 내지는 친명 대 친청의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권력 투쟁의 양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적으로 송구스럽다라고 사과를 했지만은, 이건 하나의 제안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중간에 회군을 하면 완전히 리더십이 붕괴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당원 투표에 물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더 큰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합당을 제안할 때 어떤 시점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수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이거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 오로지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일종의 당 야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야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추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1대1 1대1 투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같은 맥락 속에서 일단 이런 다음 8월 달에 자기가 당권을 지어야 다음에 이제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당을 자기 당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으로 만들어서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이 가장 좋다고 본인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권을 확실히 자기가 주도하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인데 저는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절차적으로 왜 논의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발표를 했느냐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합당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은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조국 대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일단 내부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뭔가 의견을 일치시키면은 그때 이제 뭐 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뭐 합당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 속내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속내는 합당을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조국 대표는 왜 합당을 원하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6.3 지방선거를 이대로 치를 경우에는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2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조국 혁신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의석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은 호남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 결국 본인이 노리는 게 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본인의 대권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사실상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답하겠다라는 상황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제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얘기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걸 본인이 지금 인식하고 던진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들, 서울, 경기, 뭐 충청 이런 부분 지역들에서는 아마 민주당 만약에 합당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큰 덕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 뭐 1, 2%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영남 지역 이런 곳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하든지 말든지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든지 합당을 논의를 하든지 이제 행보가 좀 빨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제 뭐 윤과의 절연이라든가 뭐 개혁신당 쪽에서 조건을 내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또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 입장에서도 약간 좀 위기 아니면 기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빠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셈법이 빨라지는 전국 이슈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